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 필요하시면 저희 유미카에 전화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오늘 제가 모셨던 분은 제가 모란봉 클럽을 하면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베트남까지 나가셨다가 자유를 찾아 우리 대한민국에 온 한진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양에서 40년 이상 살았고요. 네. 그리고 북한 외무성에서 있다가 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또 네. 발령을 받아서 일하다가 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온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진명 오빠라고 제가 부르는데, 예,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제가 편안하게 오빠라고 불렀는데, 오늘 방송이만큼 제가 선생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진명 선생님께서는 평양에서 40년 정도 살다가 베트남에 이제 대사로 외교관으로 나가셨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 참 스펙도 짱짱하고 네. 하시는데 학교는 그러면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 평양외국어대학 학원반에서 프랑스어를 6년 동안 전공을 했습니다. 프랑스어. 예, 예. 네. 그리고 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프랑스 문학과에서 5년 네. 동안 프랑스 문학사를 공부했습니다. 프랑스 하게 되면 우리 유미카는 워낙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예. 프랑스에서도 시청합니다라는 댓글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 이참에 그러면 예. 프랑스어로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Il y a longtemps que je n'ai pas eu parlé le français, mais ici, au YouTube international de Yumika, je vais me présenter. D'abord, très ravi de faire votre connaissance, les soutiens de YouTube, comme ça. 제가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정말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안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잊어먹었고요. 그리고 유미카 유튜버가 국제적인 유튜브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길 더 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평양에서 40년 정도 살면서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고 말하는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외교관으로 네. 베트남에까지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외무성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북한 외무성 육국 3가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담당국이 됐고요. 그러면 외무성 쪽에서는 혹시 뭐 대남, 일명 우리 대한민국이랑 뭐 어떻게 뭐 연결이라 하긴 좀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우선 첫째, 북한 외무성에 네. 대남을 전문으로 하는 한 개 국이 있습니다. 그게 탈국이라고 합니다. 탈국인데 그게 조국통일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연구와 그다음에 대남 정책을 거기서 별도로 외무성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교를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개성공단 전에 거기서 협력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게 북한 노동당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북한 외무성도 대한민국과 말하자면 외교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랑 뭘 좀 얻으러 갈까? 예, 그렇죠. 네, 좀 그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한국이라고 이야기해서 대사관에서도 남조선이라고 딱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 대한민국을 하지 말아라. 남조선이라만 호칭을 해라. 그렇게 외교관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도 정식적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명명이 된 거 보니까 좀 더 국가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 사실 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깡패 집단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한진명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는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될 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있을 때는 개성공단이 활성화됐고요. 그때 북한 외무성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초코파이가 이렇게 외무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무성 일꾼들이라는 것도 야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밤에.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이렇게 야식 이런 게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초코파이하고 찰떡파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먹어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 그때는 생각한 게, 아니, 이거 대한민국의 찰떡파이가 북한 외무성까지 들어올 정도가 됐냐 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맛에 깜짝 놀랐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말했어. 외교전선에 무슨 전 처병 뭐 이렇게 됐으니까 대적간 내면서 모든 걸 대하다나니까 그때 당시는 좀 그거 보고서 들어왔다는 자체에 놀랐고 둘째로 맛을 봤는데 아, 이게 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봉투 안에 작은 봉투 안에 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네. 보관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하고 그렇지. 모양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맛에 놀랐던 게 찰떡파이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그렇지. 예. 또 거기다 어떻게 초코를 씌웠을까? 예, 예, 그렇죠. 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맛봤거든요. 대한민국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통 우리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의 그 음식이라든지 식품 같은 거 먹어보고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유통기간입니다. 예, 예, 그래요, 네. 여기. 유통기간 같은 거는 안 봤습니까? 아, 글쎄, 유통기간 그걸 봤는데 그게 오래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단 말이죠. 그게. 그렇지. 유통기간이 예, 예, 예. 기니까. 그리고 무슨 신기했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그러면은 예. 그런 초코파이, 우리 한국의 초코파이든 찰떡파이든 드셔보시고 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예, 예. 한국게 이렇게 맛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그 맛에 놀라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입에 그렇죠. 들어가면 싹 녹잖아요. 예, 그래요. 그거를 쉽게 표현을 합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외교부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한국의 뭐 식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접하고 좋다란 말을 쉽게 합니까? 아, 좀 그게 군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옆에 사람도 잘 믿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생존책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한국의 초코파이 하나도 정치성을 예, 그렇죠. 띈다. 예,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저 느끼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체로서. 맛있어도 맛있다는 예, 말 그렇죠. 못하고. 그건 못하죠. 군대는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 제가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나갔댔어요. 근데 나가면서 뭐랄까 북한 군에서도 공부를 배운 사람들은 다른 업종, 그러니까 기술 업종으로 돌립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 공군에 작출이 돼서 가서 공군부대에 있었어요? 예, 공군 직속 724 중대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 724 중대나 김정일이 7월 24일에 북한의 무인기 중대를 만들 때 대한 방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인데 벌써 그때 당시에 무인기 얘기 나왔습니까? 그때가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제가 91년도 군대 공군에 가서 거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도 다 뽑아서 한 개 중대를 꾸린 겁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공군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군부대에서 그 당시에 무인기를 연구하는,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런 분야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때 당시 그 김정일이가 방침을 내리면서 무인기 연구는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어요. 국방대학과 인명무력부, 그다음에 881 비행기 수리공장, 여기서 세 곳에서 서로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그 행태나 모양이 서로 틀린 겁니다. 그 드론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는 작은 것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 달한 건 우린 공군 직속이고 무력부 산하단하니까 우리는 무기화된 큰 드론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드론은 원래는 국방대학 이쪽에서 연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것들이 한 개 부대로 다 종합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저는 무기화에 치중된 무인기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김정은이가 이렇게 무인기 쪽으로 물론 국방력에 자기가 죽을까봐 예. 많이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그때부터 무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가 그때 무인기가 완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완성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완성을 안 하고 시험비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시험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비행이라는 게 뭐냐 이제 드론이 있으면 드론을 띄워서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뜨는 건 뜹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 훈련지대가 저 평안도 과일군이거든요. 과일군은 이게 백리 가수밭이기 때문에 드론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능을 못하고 뜨는 것까지만 예, 그렇죠. 성공하고 왔다라는 거네. 예,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하려니까 거기에 이제 무기화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 찰령기도 달 수 있고 그렇지. 폭탄도 달 수 있고 배터리도 있어야 될 거고. 더 어렵게 말하면 생화학 무기도 달 수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그 다른 기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은 산이 많아서 시야가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북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가일군. 가일군에 가면 이 백리 가시밭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거기 이렇게 백리가 쭉 펼쳐지거든요. 거기 가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북한 드론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서 그 들어와가지고 뭐 촬영도 하고 떨어져서 실패도 했고 뭐 한 대는 돌아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드론 기술이 아이들까지도 드론을 가지고 놀 만큼 그렇죠. 정말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 그 연구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모든 이런 현대화된 기술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터넷망에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개척 프로그램을 거기 가면 북한 안에서 그 시간과 돈을 말하자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국에만 보내줘도 중국에서 국제 인터넷망에 접촉해서 말하자면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만 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한국에서 와서 느낀 게 여기는 너무나도 열린 사회다 나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도 드론을 가지고 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북한은 그걸 하나하나 진짜 수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북한스럽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튼 북한 무인기를 만드는 그런 부대에서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외무성에서 일을 하실 때 외무성만큼은 그 안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은 알려주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TV를 봅니다. 현실적으로.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이 종합적으로 1000명이 있거든요. 이미 1000명이고 한 40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니네들이 알고 가서 일을 해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 또 보장해주는 부처가 있습니다. 대통신관리국 컴퓨터 자료과라고 야들이 북한 내부 안에다가 내부 인터넷망을 꾸리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자료들을 골라서 이게 한국 거 신문 뭐 이렇게 다 주거든요. 어떤 걸 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딱 하자마자 제가 기억나는 게 무슨 요게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선거에 대해서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외교관 하게 되면 전반적인 국제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것도 다 봅니다. 그러면은 대선에 대해서도 신문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선. 대선 때 보게 되면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는 그 북한의 외교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문을 보고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저 그때 생각한 게 우리는 뭐 선거라는 게 관심을 안 돌리거든요. 뭐 내가 여튼 안 여튼 뭐 100%니까. 근데 또 안 열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안 열면 또 정치법이니까. 거기서 들여다보면서 선거하는 거 보면서 저분들은 선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저렇게 선거하는가 볼까.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좀 이해가 적었어요. 우리도 제한된 교육을 받다 나니까. 그렇지. 그때는 많이 저희가 성숙되지 못한 것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북한스럽게 모든 걸 다 대하다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렇게 외교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베트남에는 몇 년도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뭘로 발령을? 그때 서기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갔거든요. 베트남 서기관으로 나와서 베트남에서는 몇 년간 근무를 하셨습니까? 제가 만 2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3만 유로를 배에다 차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교관들이 생활비를 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중국 북경대사관에 들어와서 있는데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뭘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사오라는 거예요.
중국에 어리가 많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또 어리 고기 20kg 샀어요. 샀는데 그게 흐르거든요, 물이. 근데 호나세나 외교관이라는 게 요즘 피 흐르는 어리 고기 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좌가 베트남에서 북한 대사관들한테 줄 수 있는 계좌가 따로 없다 보니 예, 그렇죠. 북한에서 달러를 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3만 불인가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대사들한테 월급 주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던 길에 예, 그렇죠.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거기서 오리고기를 저 사가지고 들어가. 아, 그 좀, 아이고, 근데 그거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창피하죠. 말씀드릴 건 북한 대사관은 미국 돈이 돼서 그런지 모두 갔는데 모든 대사관의 소기관이나 모든 대사분들의 월급은 다 유로로 줍니다. 달러로 하는 거 다 유로로 주고 그러니까 유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그 생활비를 그런 식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대사관에. 생활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제가 380 유로를 탔거든요. 유로로 한 4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공사님은 한 440, 뭐 이렇게 대사님은 한 560 이 정도 되거든요. 5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생활비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환율로 한 네. 50만에서 그렇죠. 위아래네요. 예, 50만 원 되겠나? 50만 원 정도 된다고 50만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좌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뭐 50만 원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기 참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번화한 데는 못 가고요.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대사관 그 가족들이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부심으로 사러 갑니다. 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골목시장이라 그러니 길에다가 이렇게 쭉 섰는데 이렇게 배추랑 팔고 하잖아요. 싸게 파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그걸 싹 쓸어가지고 오는 거 한 5가닥, 6가닥이 가서 쫙 사가지고 가서 그걸로 먹고 사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혼자 생활하기도 힘든 네.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 모두 50만 정도도 되나마나 하는 그런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베트남 쪽에도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랑은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까? 만날 일이? 부딪힐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나올 때는 김정은이가 지시로 나와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하. 대신 김정은이가 내 쪽으로 방침 내는 거는 형님의 자세에서 만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는 하되 그냥 네가 위에 있는 자세에서 그러니까 만나라. 선 위에 있는 자세에서 형님의 자세에서 동생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도 몇 번 만나봤거든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길거리도 다니고 뭐 한국 분들이 그 관광도 오시고 그렇죠, 하니까 네. 뭐 우리 같은 건 밖에 나올 때 이렇게 배지 띄고 네. 나오거든요. 외교관이지만 뭐 거기서 창피해서? 좀 창피하거든요. 지읒띠엔 하는데 거기서 한국은 또 한꼭 하고 베트남어로 그러면 지읒띠엔 하니까 나가서 그러면 이거 띄야지 말이 되는 한국으로 거. 되겠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쭉 하게 되면 뭐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들이 높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럼 좀 전에 바깥에 나갈 때는 예. 김부자들이 배지만큼만 예, 떼놓고 나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떼놓고 나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척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마음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국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상대방들이 나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실질적으로 맞죠? 실적으로 그때 우리가 저 베트남 가면 그 식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맥주 먹으러랑 자주 가거든요. 네. 가게 되면 이게 초상가 달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멀리 하지만 이거 떡 떼고 한국어로 뭐 그분들은 한국어인지 북한인지 뭐 잘 가려 모르거든요.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 맥주도 저희가 같이 먹자고 조건해서 맥주도 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한국 사람으로 스타일로 보면 좀 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부적으로 들어오는 독이.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주민들이 예, 딱 그렇죠. 봤을 때 한국 사람 하면은 왠지 예. 다가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때 한율풍이 굉장히 심했어요. 내가 2013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 하게 되면은 아으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지어띠엔 하잖아요. 지어띠엔. 그러니까 지어띠엔이 원래 그 조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띠엔이 뭐예요? 지어띠엔 이게.
맞습니다. 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동남아, 특히 뭐 베트남인지 예, 그렇죠. 필리핀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한류 열풍이 대단하게 불어왔던 거는 뭐였습니까? 그때도 그 케이팝인가 노래 아하. 쪽으로 하여튼 그 어느도 모르면서 그때도 그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택시를 타거나 뭐 차를 운전하고 어디 다녀도 뭐랄까 좀 한국 사람들 하게 되면 좀 가까워서 뭐 연예인 누군지 물어보고 뭐 하는데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연예인이 누군지. 네. 아니 아는 흉내를 내도 알 수가 알아야지 없는 하지. 그럼 그걸 보려면 어느 뭐 구석진데 멀리 가서 봐야 되는데 예. 그것도 북한 대사관 안에는 인터넷망이 있지만 거기 접촉했다는 접촉 기록이 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커피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내니까 거기 접촉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예, 그렇죠. 와이파이로. 북한 대사관 내에서는 이게 추적이 되니까 못 예, 보고 그렇죠. 예. 따로 나가서 커피숍 같은 데서 와이파이로 예, 그렇죠. 몰래 본 게 뭐였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본다는 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영화, 그렇겠지. 드라마, 그러면 예. 역사물 드라마 뭐 그런 거 많이 봤고. 근데 그게 사실 북한 내부 안에서도 다 봅니다. 그러면은 예. 그 또 이 몰래 본 게 제일 기억이 또 남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예, 하지 예. 말라는 거 하는 거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보시고 뭐가 네. 됐든 영상물을 보시고 네.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있었습니까? 그 뇌성들이 사는 세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여자가 술 먹고 이렇게 다닌다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인데 없죠. 정중하지 못한 뇌성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거기서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예. 돌아다니고 예.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잘 받아들여졌지만 처음 여기 한국에 와서도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거 보고 내 마인드가 많이 투입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들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가보면 북한 여성들이 참으로 좀 불쌍하긴 불쌍하죠. 네. 불쌍을 합니다. 우리 남녀가 똑같은 동등한 권리로 예.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좋은 사이인데 네. 또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세계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면 그렇지. 잘 맞아요. 모릅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맞아요. 네. 베트남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하셨다 하셨는데 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아. 망명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때 제가 있을 때 장석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장석택 그 구분하고 연계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없을 겁니다. 무슨 그게 인적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이 일을 못했어요. 근데 또 속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 끙끙 앓으면서 다 거기서 쉬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성택 그분을 뭐 이제 아무튼 잡아간 그거로 인해서 예. 공포스러워서 일도 못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나 또 이제 그때 점차적으로 잡아갔거든요. 한 명 한 명 또 예. 그리고 그러면 장성택 그분이랑 연관된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대사관도 저 스위스 대사관에 나가 있던 스웨덴 대사관인가 스위스 대사관에 있던 그 김용남 대사님도 잡아갔지. 근데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는가? 중국에서 대사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사님도 몽땅 중국에 간 겁니다. 가는데 중국에 대사회에 있다고 이렇게 모여놓고 거기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 나라 사람을 잡아가야 되겠다 하면 그 주변 나라 대사들 다 같이 부른 거예요. 이게 눈치를 못 채게. 예,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누구 잡혀갈지 뭐 그냥 누가 그게 무섭지 않겠어요. 다 무서워서 취재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그다음에 또 방침을 내렸어요. 김정은이가 대사관이 다 지금 수렁수렁하니까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라. 따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할 길을 찾으려 했는데 보입에서 두 명이 대사관 또 검열주가 도착을 한 거예요. 베트남에. 예, 그렇죠. 뭘 했는가? 자체 비판서를 놨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대사관에 나와 있으면서 2인일제로 행동해야 되는데 혼자서 움직였고 뭐 이런 뭐 베트남 영화나 이런 걸 보지 못하게 되는데 베트남 영화도 공식 극상이 아닌 뭐 집에서 봤고 집에서는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북한 당국에서 하지 말아라는 예. 일을 한 거를 니네들이 그냥 솔직하게 써라. 예. 이거네. 그렇죠. 원래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놓고 일반 말하자면 대사관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장부책이 있거든요. 거기다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목적으로서 국제 인터넷방에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딱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책임자 됐으니까 내가 또 옆에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께서 네. 뭔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또
뭐랄까 그때 당시 또 뭐 한국 드라마도 뭐 보고 싶죠. 저도 30대니까 그렇지, 그때가. 그럼. 근데 또 좀 무서웠던 게 뭐나 제 선배가 또 그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 선배가 1년 만에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배님께서 베트남에 나갔다가 한국 영화를 봤다는 죄로 예. 북한 당국에 호출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잡아갔고 예.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우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무섭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겁을 확 먹었단 말이죠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머리 지금 빡빡 깎고 지금 국가안전보에서 깜방에 들어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나도 예, 언젠가는 이 사람 운명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런 공포심에. 공포심에 들어갔죠. 근데 그래서 그분도 뭐 잡아가는 거 북한 안에서 통역이 갑자기 제기된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통역을 하라면 이 사람은 지금 다 놔두고 빈몸에 달랑달랑 가는 거예요. 갔다 와 이제 한 줄 있다 올 줄 알고. 그러면 북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그저 저리 거기서 공항에서 거기서 쭉 잡아가지고 저리 국가안전보에서 그 구르장이 있거든요. 거기 그선 머리 빡빡 깎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거기. 깜방 안에. 그래서 들어가면 빡빡 깎아요. 무슨 어떤 죄가 있든 없든. 그렇지. 어떤 들어가자마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공포심이 그렇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게 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또 인터넷도 접촉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의 그 보이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또 나한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사람이 그 감각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촉이라는 게 촉이라는 촉.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도 가만 앉아서 내 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체로 죄를 또 지어봤어야 알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인데. 그래서 그러면 별로 친근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 무섭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뭐가 지금 이상한 기류가 돌아가 그렇지. 흐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안 해주던 그 보이원이 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생각해낸 게 제일 가까운 소개관을 갖다가 한 3일을 술을 먹였어요. 해서 술을 먹이니까. 무슨 말이 나오나 해서. 하여튼 맑은 정신이 이야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너 좀 잘못 걸렸다. 첫째. 둘째, 내가 청년 결백한 것을 내가 널 도와줄 수 없다. 왜? 나도 웃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정확치도 않고 둘러가면서 말하는데 그 말 딱 들어보면 이제 북한 들어가게 되면 네가 다칠 수 있다. 너를 우리가 연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증을 못 해준다. 왜? 자기도 잡히니까. 그러면 욕할까 봐. 그러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죄인지도 몰라. 서로 모르죠. 몰라. 본인도 몰라. 그 사람은 알 수도 있죠. 나한테 말을 안 해. 최인 기분에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술 먹였어요? 예, 말할 때까지? 거기다 또 저 베트남 술은 찹쌀술이라고 또 도수가 굉장히 세요. 이게 찹쌀로 만들어낸 술인데서 도수가 굉장히 세요. 그걸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 뒤에 따라왔더라고요. 거기에 통역하면서. 그분이? 예, 왔어요. 진짜로? 거기 보면 다 제 지인들이고 다 옛날 내 참사하던 분, 소개하던 분들이 다 거기 따라온 거죠. 그럼 막 베트남 하노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그때. 왔을 때 왔었어요, 그분이?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어머, 세상에. 나한테 대서서 난 좀 처벌당한 줄 알았거든요. 알려줘가지고 처벌당할 줄 알았더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탈북의 결심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가족이 있잖아요. 순간에 뭐 이렇게 탁 버리고 이렇게 빠는 게 아니고 이틀을 고생했어요. 이틀을 예쁘게 출근해가지고 하나도 고민 없는 것처럼 싹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6시에 퇴근하게 되면 들어와서 7시부터 다음날 잠 한 잠 못 자는 거예요. 야, 정말 지옥 같겠네요. 지금까지 방 안에서 이건 왜 옆에 사람도 다 적이에요. 이건 다 몽땅. 그럼 우리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 외면성에서 또 살아왔거든요. 그렇지. 누구한테 절대 내 속을 안 주고. 그렇지.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살짝 곱게 웃으며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탁.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근데 마침 그럴 때가 진짜 12월 27일이니까 헌법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는 헌법절 되면 대사관에 모여서 이제 배구도 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출근을 안 해도 내는 날이 있거든요. 공휴일. 그래서 그 전날에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 대사관은 또 이렇게 바깥에서 베트남 경찰이 우선 지키고요. 그러면 안 하게 또 CCTV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네. 그러니까 그 안 하겠고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CCTV고 그 덤장 넘어서서 CCTV는 베트남 경찰이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중의 감시가 됐다고 그럴까요? 안에 감시, 밖에 감시. 뭐 바깥에는 감시라기보다도 뭐 경호겠죠.
말이 경호지 그 사람들도 그렇지. 말이 네. 경호지 우리 동량 파악하거든요. 우리가 간첩질 그렇죠. 안 하나.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바깥에는 이러는데 안 하긴 내부 CCTV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또 기록까지 되고. 그러면은 그 CCTV를 피해야죠, 내가 이제. 24시간 내내 돌리죠.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나간 사람이 감시하는 장치보다도 그 집에다가 아예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자기도 또 업무 봐야 되는 거고 집에다가 그 CCTV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쉽게 말하면 국가안전보위부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까지 다 국가안전보위성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 가족이. 온 가지 국가안전보위성 일꾼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CCTV는 뭐 엄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고 혼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또 몇 시부터 아들도 몇 몇 시부터 시까지.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엄마 어떡하냐. 다 감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무 밑으로 싸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 빠져나와서 어디를 갔습니까? 빠져나오니까 처음에 빠져나오니까 나와서 올리는 주무가 프랑스로 가려는 결심을 했댔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가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거든요. 가족에 대한.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가갔다는 겁니다. 다 외교관들이. 그래서 그렇지. 제 오종이 불오니까 프랑스 쪽으로 빠지려고 라오스 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북한이 집가닥 다음 날에 경찰에다가 행방불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측도 내가 달아났다고 생각은 못하고 행방불명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달아난 거나 행방이나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설마 저놈이 저렇게 충실한 놈이 뭐 나라를 배반하겠냐 뭐 이렇게 됐겠지. 아무래도 그만큼 충실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자들은 탈북을 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밤에 어디를 갔습니까? 그래서 밤 새벽 1시인가 빠졌으니까 고속버스를 안 다닌 거고 비행기 타자하니까 위험하거든요. 비행기 탈 수는 있거든요. 외교관 쪽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 전에 내가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반 탈북민이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뭐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 다음날 어제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덤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아이고야. 길이 나와가지고 그거 내 전화로 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옥수수 파는 그 베트남 아줌마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했던 건데 그 내 전화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후에 전화가 오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정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대사관에서 누가 나왔다 하고 북한 대사관이 부쩍부쩍 하니까 한국 대사관은 그 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 보고선 저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뭘 때문에 그럴까? 하다가 행방불명 신청을 딱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 캐치를 딱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경찰하고 또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사관에서 누가 빠졌구나 하고 안 한 거예요. 소기관. 빠졌구나. 그렇게 그러면 하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을 망명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대기 들어간 거예요. 난 몰랐는데 새벽 2시 이렇게 그분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대기했겠네.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그다음에 그래서 다짜고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대사관으로 자꾸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니 원래는 프랑스 쪽으로 가려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난 자꾸만. 나도 뭐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 힘들다는 건 알잖아요. 그 다른 나라 땅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인데 이제 들어갔다가 뭐 제발로 걸어가다가 마음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겠다고 계속 그래서 좀 호텔로 갔어요. 그분들하고. 대사관으로 안 들어가고 호텔로 빠진 거예요. 대사관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 대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호텔로 들어갔죠. 호텔로 들어가셨다는 예, 거네. 예.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 가니까. 예. 한국 대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로 가려고. 예. 근데 그다음부터 줄당기가 된 거죠. 이분들은 자꾸만 한국으로 가자는지. 가자. 거기 가면 부모를 다칩니다. 난 그래도 뭐 잘 못해줘도 프랑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경질이 계속 있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기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임기 시간이라는 게 뭐나 이제 북한 대사관이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대사관 직원들을 쫙 풀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임기 시간이 탁 지난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쉽게 말하면 뭐 골든 타임이 24시간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골든 타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말을 듣게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누구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보호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렇지. 그래서 대한민국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무사히 그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다른 해외로 도망간 것보다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더 예, 그렇죠. 불이익이 크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외교관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예, 예. 내 가족들이 다칠까 봐 쉽게 한국을 못 오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주셔서.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치. 당시는 그게 도움인 줄 잘 몰랐고요. 음.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나 차려지는 이런 배려나 혜택이 아니구나. 그럼요. 내가 조금 더 대한민국의 혜택을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받았죠. 받았구나. 뭐 이걸 맞아요.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직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 아유. 탈북민들하고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셨잖아요. 예, 예. 마음 한쪽으로는 좋지만은 또 마음 한쪽 구석에는 가족들이 잡혀 그렇죠. 있고. 처음에 네. 올 때는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이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 그게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들어올 때. 그래도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직접 대한민국 땅을 다 밟으면서는 달랐을 텐데 예.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처음 이게 대한민국에서 느낀 게 6차선, 7차선, 뭐 8차선 도로를 봤을 때 깜짝 놀랐고요. 아, 공항에서 쭉 예, 하고 예. 일단은 국정원에서 마중 나오셨죠? 아니, 국정에서 나왔죠. 근데 그쵸. 나와도 까만 차 타고 가도 보니까요. 보는데,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차가 다니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차선이 이렇게 막 긴 거 보고, 북한에서 내가 차선 긴 거 반 게 지금 군수산 기능운전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남포 나가는 고속도로밖에 없거든요. 그게 몇 차선입니까? 그게 3차선인가 4차선 되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는. 없죠. 이렇게 못 다니게 하니까. 시계는 마당인 거예요, 하나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도보 행사를 위한 자리 공간이지, 사실은 그게 다. 일반적으로 차는 평소에 못 다니게 하고. 그렇죠. 못 다니죠. 그게 다니면 안 되죠. 행사할 때만 쓰는 도로. 행사도 그 차가 아니라 사람의 행사를 위한 도로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춤도 추고 뭐 이런 그렇지. 정치 행사 위한 도로거든요, 그게. 어. 그래서 그거 보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신문이나 보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하는 걸 현실에서 느꼈단 말이죠. 글로 보던 대한민국이 예. 아니라는 거를 예.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꼈다라는 그렇죠. 건데. 신문 보고 이렇게 접하다가 현실을 접했거든요, 그렇지.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8차선 도로 뭐 10차선 도로 뭐 이렇게 예. 이런 도로를 보면서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도로를 보고 이제 감동을 그렇죠.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도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 왜 하냐? 그래도 북한에서는 평양만큼은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거든요. 지방에는 아예 그냥 흙도로입니다. 예. 근데 평양도 도로망이 한심합니다. 무슨 실적인 측면이 아예 없어요. 완전 그 속도선. 날림식으로 해서. 날림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도로가 배수망이 좀 잘 됐고, 아하. 이런 도로가 딱 한 곳에가 있는데, 평양 창정거리라고 만시대 언덕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제일 물이 안 차고 잘 빠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매종대 도로인 거예요. 일본 때 거기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라는 것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좀 온도치를 이렇게 라운딩 하는데, 그 라운딩이 잘 되고, 그것도 라운딩을 계산해서 한대요. 그게. 그럼요. 일본이 계산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외정 때 지은 도로가 지금까지도 북한 평양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그렇죠. 도로고 그게 물이 안 차죠. 물이 안 차니까 그럼- 나머지 도로는 다 이제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차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도로가 다 이렇게 싹 이렇게 라운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도로 자체가 배수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북한에서는 웬만해서 물에 찰 데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비 오면 차는 게 상식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근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평양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장마가 철이다 하면 가만 출근을 어떻게 해야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지방에는 당연히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정말 주민들이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그 진탕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다리 종아리 걷어 올리고 질척질척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장사는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니는데 북한 사람들이 흔히 평양 하면은 그래도 평양만큼만 흙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비 그렇죠. 오는 날에는 장마지고 빠지고 퇴근할 때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고 퇴근하시는 줄 아세요? 어. 장화가 신으면 되는데 장화에 물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절대도 물에 찰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 온다 하면 우리는 그래서 다 걷어 올리고 집까지 더 벌어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평양 도로망도 그렇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평양에 나올 때가 2013년도. 20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근 10년 전에까지도 지금 네, 그랬어요. 뭐 지금도 바뀐 거 예, 없습니다만은 바뀐- 예, 예. 네. 그러면 그렇게 1차적으로 도로에 우리 대한민국 예. 도로에 감동을 받고 예, 국정원까지 들어가셨을 텐데 예, 예. 국정원에서는 또 추억이 남는 거 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옆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죠? 몰랐죠. 아. 그러면 또 어. 저는 따로 또 이렇게 닭김국에다 이렇게 갖다 나타나니까 그렇지. 저 탈북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우리는. 접촉을 안 그러면 시키죠. 저분들은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2010년도 많았어요, 그때. 그럼요. 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했겠네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분들은 음. 어떻게 왔고, 아니 뭘 때문에 왔고, 나처럼 잡아가려고 해서 오진 않았고, 쭉 보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뭐 경찰이 잡아갈 건 아닌 거고. 근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왔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을 보면서 왜 왔는지가 궁금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또 탈북민들이 예. 못 먹고 못 살아서 정말 굶주림의 허덕에서 탈북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게도 지금 내가 여기 오신 탈북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죄스러운 마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그래도 북한 외무성에까지 있었다는 사람이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수많이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단순한 것 때문에 등지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제 자체가 몰랐구나. 야 진짜 몰랐어요. 그거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 줄. 또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세계 지식도 상식이나 이것도 이렇게 걸러서 주니까 그 상황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서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정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예.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죄스러운 마음뿐만입니다. 거기에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알았으면 크게 하진 못해도 거기 있을 때 그래도 좀 생각이라도 똑바로 가졌을 그러니까 걸.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변하는 놈 만들어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뜻 있는 맞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걸. 맞아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랑 제일 밑에서 사시는 이런 북한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하늘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허덕이고 제일 위에 있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먹는 거는 해결이 되지만 또 그분들은 또 정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 정신적인 고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의 외무성이 하나의 경리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든 아래든 고통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똑같죠. 예.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예, 예. 바깥에 예. 혼자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견학 답사 이런 거 안 시켰습니까? 전 그런 거 꼭 하나원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원에 갔어야 되는 걸 거기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원을 거쳐서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난 그게 뚝 떨어지다 나니까 하나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외교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변 쪽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탈북민들은 아예 같이 하나원에 됐던 국정원에 됐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안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나니까 오히려 내 쪽에서는 손해본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걸 몸으로 떼어서 난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면 뭐 친구도 좀 만날 수 있었고. 친구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이고야. 지나가다가 저기 탈북민인지 누군지 또 모르잖아요. 얼굴 아이고야. 보고. 그러니까 혼자 딱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마음 속도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고 속상한 마음도 하고 싶고 근데 털어내야 이게 건강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항상 쌓이니까 제가 볼 때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다 이제 네, 탈북민이 됐던 누가 됐던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 다 받아주니까 그렇죠.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래요. 그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이렇게 정착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예. 내가 그동안 책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절실하게 느꼈던 건 뭐였습니까? 이게 보건의료 체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 자기 간부 등급에 따라서 병원이 지정이 되거든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예. 저는 그게 높은 급은 아니니까 저는 우학대학 병원 대상이 됐거든요. 그때는. 근데
무슨 병원 자체가 약이 없으니까 어느 집 가면 이 약을 팝니다 하고 이렇게 처방전이 그렇게 개인집으로 내주는 게 처방전이거든요. 평양도. 아, 그래요? 예. 처방전을 해서 어느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처방전은 따로 쓰주고 이 종이장 하나에다는 이 약은 어느 집 몇층 몇 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단 어머, 말이죠. 어떡해. 그것도 불법이죠. 아 불법이니까 이렇게 따로 떼게 주겠죠. 근데 의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치료는 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잖아요. 아,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료과 대상도 약은 자기가 자체로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북한에 있을 때 위가 아파서 한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때도 깜짝 놀란 게 이 병실에서 와서 모든 분들이 다 밥을 해먹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지금 쌀, 냄비, 하여튼 그 점심시간 되면 뭐 음식 냄새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몽땅. 그렇게 하는데 여기 딱 오니까 우선 첫째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쫙 해주면서 무슨 병 있는가를 나도 잘 모르는데 과학적인 수치로 쫙쫙 대주니까 그렇지. 북한은 완전 수동 쪽이고 뭐 하나 기계 한번 올라서는 게 큰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MRI, 엑스레이 찍는 거는 일반인들은 평생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무성이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북한에서. 그러니까 시청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게 무슨 병이 없어야 외국에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는데 우린 그게 선택받은 인간이 돼서 우린 저거 하는 거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말이 무료 치료지라고 하지만 북한은 같아요. 돈이죠. 권력이 있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 돈 없이 되잖아요. 권력이 있는 놈은 권력으로, 돈 그렇죠.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북한에서 고위층들은 그러니까 상위의 뭐 한 10%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따로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보고를 해주거든요.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해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고 의료보험 제도에 따라서 뭐 돈이 있던 없던 없는 사람은 없는 글쎄요, 사람대로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 돈 그렇죠. 조금 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혜택이 이게 있습니다. 복지도 보면 주민센터나 여기서 뭐 남북 하나 대단이나 집까지 찾아오시더라고 완전. 그래서 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아니, 제가 찾아갈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 무슨 뭘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게 좀 뭐 북한에서는 오히려 내가 들고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이 그럼요. 반대로 들고 이 평민인데 그렇죠. 이게 들어다 주니까 그렇죠. 들고 뇌물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받는 기분이에요. 난 그렇죠. 뇌물을 항상 내가 거했는데 그렇지. 뇌물을 줬는데 베트남 갈 때도 돈을 달러로 거이고 나왔는데 나 얼마나 줬습니까? 그것도 밝혀야 되나?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한 7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0달러? 예, 예. 아, 그렇게 막 거액은 아니네요. 북한에서는 고액이죠 그때. 그런가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대한민국에서 오래 다행히 살긴 살았나 너무 잘 봅니다. 사니까. 북한에서 뭐 700달러면은 그렇죠. 일반 주민들은. 그때가 2010년대인데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됐을 때입니까? 제가 그때 네. 공무원 월급이 제가 3,200원이에요. 담배 두각. 고양이 담배 두 각. 3,200원이면 달러로 한 사람은 몇 달러였습니까? 0.5달러, 0.5달러랄까? 0.54달러? 어머, 아니, 그러면 0.54달러의 월급을 받았는데 700달러를 뇌물을 줬으니 거액이죠. 아무튼 정말 그 700달러라 하면은 거액의 돈을 주고 대한민국까지 오셨는데 대한민국 와서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고 내가 뇌물을 받는 입장이 된 거고 그렇죠.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거 보고 북한 당국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요. 공짜로 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쌀이나 기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처음에 돈을 안 사 먹어요. 아니 제가 왔는데 쌀이 여기서는 그래서 누구 주는 것 같아 옆집 분이 쌀 있어요? 쌀 가지가 이래요?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놀라지. 아니 근데 처음 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민센터도 쌀 가져가라고 서로마다 쌀 가져가래요. 다 먹을 거 없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쌀을 좀 파는 건데 저걸 나보고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이상하죠 그게.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하죠.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쌀을 먹기 위해서 쌀 때문에 쌀 외교관 때문에. 하잖아요. 쌀 탈라고 배급 탈라고 외교관 그렇지. 하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쌀 타기 위해서 외교관도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 배급 제도에서 다루락되죠. 외무성은 외무성에서 배급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된 거죠. 공부를 하고 그렇죠.
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공급제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동당 간부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제 공급, 3일 공급, 주공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공급은 뭐 줍니까? 거기는 또 이제 고기, 기름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한심한 건데 그 매무성에서는 딱 쌀하고 기름만 주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쌀하고 기름을 옆집에서 모르는 사람들 갖다 드세요라고 하는데 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도 쌀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권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뭐 주공급제, 3일 공급제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다음엔 거기다 권력이 있으면 또 뭐 다른 분들 좀 착취해서 그렇죠. 많이 돈 벌겠죠. 뭐.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평양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예. 또 이제 평양 사람 하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하철, 전철, 네, 예. 평양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물론 하늘 땅 차이지만은 그렇죠. 북한에서 그래도 내세울 거라는 거는 평양에도 지하철 있다. 예. 지방 사람들은 죽기 전에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지하철을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 만큼 그래요? 네, 어. 그만큼 북한 내에서는 지하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하철을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예.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제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전철은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렇지, 너무 많아요. 근데 북한의 지하철은 눈 감았다 떠도 제가 알아요. 노선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딱딱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는 각 방향으로 9개 출구, 뭐 8개 출구에서 쫙쫙 나갈 수가 있잖아요. 1번 출구부터 뭐 어. 12번 출구도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북한에는 출구가 좀 많은 게 기껏해야 많아야 3개입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적어도 출구가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아. 전유역이라고 교차가 딱 하나 네. 있어요. 여기가 좀 출구가 많고 나머지는 출구가 하나입니다. 어머, 그러면은 무조건 입출구가 한 그렇죠. 코스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뭐 막혔던 물이 터지듯이 지하철 출근 시간은 지하철이 이거 좋아야 지옥철 되겠네. 지역철이 이제 꽉 차는 거예요. 한 구멍이니까. 전철 딱 탈 때는 진짜 아니ங்கன்னா 어이샤 밀어서 타고 네, 그런 맞아요. 거죠. 그러면 네, 밀고 들어가려고. 근데 또 전철 들어가서 정전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수기나 깊어요. 또 왜냐 북한의 그거는 군수용으로 만든 그렇지.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지하철은 민간용이고. 그러니까 깊지가 않고 편리한 구조로 대한민국 지하철은 꾸려졌지만 이건 군수용이 되니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지하철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정전되면 못 가겠어요. 이거 한 200~300m 그렇게 큰 높은 거를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깊이가 있으니까. 깊이가 있으니까 그 깊이가 종전이 안 됐을 땐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껴요. 들어갈 때는 쭉. 몇 메다나 됩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진짜 내가 다이어트 다 될 거예요. 아, 굉장히 걸어서 깊어요. 내려갔다 올라오면 예,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 출구가 안 보여요. 안 밑에서. 보이는데, 깊으니까. 그걸 걸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전된다는 게 여기처럼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는 일상적인 정전이니까 아, 그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정전되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걸리면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평양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예. 나름 평양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층 건물도 받고 네. 지방 사람들하고는 달리 그래도 좋은 데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예. 우리 그 공공기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땠습니까? 건물. 그 물도 먹을 수 있게 샘물도 놔주고 다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렇죠. 아니 뭐 북한에서 공무원 기관이나 뭐 어디 동사무소나 가게 되면 뭐 왜 왔어요? 이거 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없는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어디 가든 그래요. 정수기 같은 거는 공짜로 그렇죠, 물을 그렇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끔 다 음. DP돼 있어서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그 타 지역 같은데 집을 떠나서 예.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목말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수병 같이 물 파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물 좀 먹읍시다 빌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집은 네. 마음이 착한 집이고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예. 그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 좀 뭐가 자세, 입장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바뀐 것 같아요. 북한하고.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내가 10시간 기다리면 10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 그러네. 알아봅시다 하면 알아볼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알아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접수가.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고객님들이라고 가게 되면 좀 더 앉아있다고 커피를 갖다 주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리게 해서. 그러니까 네. 저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죠. 저기서는
갑과 우리 관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예약제도 없잖아요. 예약제도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저 아무 정보 없이 그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버티기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은 정말 그 내부 자체가 모든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네. 오셔서 제일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글쎄,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음. 탈북민들이 자유가 제일 좋습니다. 자유, 네. 자유.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게 뭐 우리 고티 부류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자유가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우리 나름대로 북한 고초가 내부에서 있지. 우리들의 마음적 고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위축돼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 알고 싶은 걸 많이 알지 못했던 것들, 좀 더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던 것들, 체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느끼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그 자유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알고, 북한이 변화됐을 때 어떤 자본주의를 여기 반영할까, 뭐 이런 그치. 생각도 해보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나가둘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무엇부터 해야지 예, 그렇죠. 예. 북한 주민들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할까. 그렇죠. 그거.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폐쇄된 국가에서 살다 그렇지. 보니 정말 이런 세상을 경험도 상상도 못 그렇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통일돼서 문을 예. 활짝 열어놨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그 안 좋은 사태도 일어날 수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죠. 먼저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하자면 북한에는 탈북민들의 안내자, 동반자, 그렇죠. 도우미가 돼야 되는 거, 그렇지. 도우미가. 맞습니다. 지금 준비 잘해서.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와서 도움이라는 그런 뭐 예, 그런 것도 배웠네요. 네. 예. 예. 아무튼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말씀도 재밌게 잘해주시고 제가 그저 네. 말씀드리는 건 저를 이렇게 음. 유미카 유튜브에 초청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유미카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신 유미카 분에게 진짜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우리 오라버님 예.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 필요하시면 유미카 전화 주세요.